안녕하십니까. 환경기능사를 강의하는 전화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교재 6번의 부유물질 편에 보도록 하십시오. 자, 먼저 부유물질에 보시게 되면 부유물질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친수성 콜로이드라고 있죠. 자, 여기서 친수성이라는 것은 물에 녹는 콜로이드성 물질을 친수성 콜로이드라고 해요. 자, 그리고 반대로 되는 소수성 콜로이드 같은 경우에서는 물에 녹지 않는 콜로이드를 뜻하거든요. 자, 따라서 친수성 콜로이드의 특징에 보면 유탁 상태, 에멀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우유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염에 민감하지 못하다. 다시 말해서 물에 녹아있는 콜로이드성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응집제를 주입을 하더라도 응집제에 적극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표면 장력이 용매보다 약하다. 표면 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주위에 그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을 표면 장력이라고 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탁 상태와 틴달 효과가 약하거나 거의 없다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우리가 틴달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 콜로이드성 물질 자체 내에서 빛이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틴달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친수성이라는 것은 콜로이드성 물질 자체가 물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콜로이드성 물질 자체가 흔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빛의 이동 현상을 볼 수가 없어요. 따라서 틴달 효과가 약하거나 거의 없게 되죠. 그리고 물과 쉽게 반응하고 재생이 용이합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게 되면 친수성 콜로이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과 쉽게 반응한다. 그리고 염에 민감하다. 여기서 염에 민감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응집제를 넣는다 하더라도 물 속에 녹아 있기 때문에 물을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염에 민감하지 못합니다. 표면 장력이 용매보다 약하다. 그리고 틴달 효과가 약하거나 거의 없다. 정답은 나번.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소수성 콜로이드성 물질이에요. 소수성 콜로이드 물질은 친수성과 반대입니다.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이에요. 따라서 물과 콜로이드성 물질이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물과 콜로이드성 물질이 분리가 되어 있다는 소리는 빛이 이동을 했을 때 빛의 이동 현상을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틴달 효과가 나타나는, 틴달 효과가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먼저 현탁성 물질. 여기서 여러분들이 현탁성 물질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황토물을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황토물을 컵에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일정한 시간을 놔두게 되면 위에 있는 깨끗한 물과 아래쪽에 있는 황토로 분리가 되죠. 그래서 그 황토는 물에 녹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현탁질 물질이에요. 자, 따라서 황토 물질을 나타내고 이 현탁질 물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틴달 효과가 크다는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염에 민감하다. 그래서 물과 콜로이드성 물질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콜로이드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약품이 응집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염이죠. 그래서 응집제를 주입했을 때 적각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표면 장력이 용매와 비슷하고 틴달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콜로이드성 물질 자체가 따로 위치하고 있을 때 빛의 이동 현상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물과 반발하는 성질이 있고 재생이 어렵습니다. 자, 예제 40번에 보면 소수성 콜로이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소수성 콜로이드입니다. 물과 반발하는 성질이 있다. 그리고 나번에 염에 매우 민감하다. 다번에 표면 장력이 용매와 비슷하다. 라번에 틴달 효과가 약하거나 거의 없다고 그랬어요. 자, 틴달 효과가 어떻다? 크다. 왜? 콜로이드성 물질이 물에 녹아있지 않기 때문에. 자,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소수성 콜로이드 입자가 전기를 띠는 것을 조사하는 실험에서 전해질을 소량을 넣고 응집을 조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수성 콜로이드 자체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소수성 콜로이드 자체를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전해질을 소량을 넣고 응집을 했을 때 응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콜로이드성 물질을 응집시켰을 때 기본적인 반응, 이제 우리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커니즘은. 그래서 전하의 중화나 침전물의 포착, 입자 간의 가교 형성, 이중층의 압축 강화 등이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친수성과 소수성을 분류하는 특징이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5절에 보면 하천수의 관리가 있습니다. 하천수라는 것은 지표수의 가장 대표적인 물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하천에 있는 물을 하천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생물학적 자정작용인 혐기성분에는 중간 화합물이 휘발성이므로 유해한 경우가 많으며 호기성분해에 비해서 장시간 요구된다. 자, 그리고 자정작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미생물에 의해서 일어나는 자정작용. 다시 말해서 생물학적 자정작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겨울보다는 여름에 자정작용이 커요. 왜 여름에 자정작용이 크느냐면,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정작용이라는 것은 미생물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미생물이 활동성이 크려고 하면 온도가 낮은 것보다는 온도가 높은 게 좋아요. 그래서 겨울보다는 여름에 자정작용이 크다,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자정계수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K1이라는 값과 K2라는 값을 이해를 먼저 좀 해주셔야 되겠죠. 그죠? 자, 하천입니다. 하천. 하천에는 유기물을 분해하기 위해서 미생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미생물이 산소를 이용하는 호기성 분해를 해서 여러분들이 유기물을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 산소가, 물속에 있는 산소가 계속 소모되겠죠. 그 소모되는 값을 K1이라고 해요. 그래서 K1이라고 해서 이름을 탈산소 계수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반면에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물속에 녹아 들어가는 것을 K2라고 그래서 제폭기 계수다,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자정계수라는 것은 제폭기 계수에서 탈산소 계수를 나눠주는 값이에요. 그러면 제폭기 계수와 탈산소 계수는 단위가 있습니다. 어떤 단위를 가지느냐 하면 per day, 이걸 우리 읽을 때 per day라고 해요. 또는 day-1,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기를 하는데, 분자 분모에 K2와 K1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때요? 단위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자정계수의 단위는 없다는 거죠.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자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자정이라는 것은 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유속이 빨라야 돼요. 그래서 체류를 거의 하지 않으면 물은 깨끗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유속이 빨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속이 빨라지려고 하면 9배라는 것은 기울기입니다.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물이 빨라지겠죠. 그리고 수심이 얕을수록 여러분들 자정계수는 커지게 되죠. 자, 그리고 조심할 부분은 뭐냐 하면 온도에 따라서, 자, 온도가 높아지면 자정계수가 낮아진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여러분들 물속에 녹는 산소는 기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체 같은 경우에서는 온도가 높으면 산소가 잘 안 녹아요. 자, 따라서 제폭기 계수라는 것은 물에 녹는 산소를 뜻하는 거고, 탈산소라는 것은 미생물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제거되는 산소를 뜻해요.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대기 중에 있는 산소는 기체니까 잘 안 녹지만은 미생물의 활동은 더욱더 왕성해지겠죠. 그래서 K2와 K1이 온도가 높아지면 증가는 하되 증가되는 속도가 K1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잘 안 녹는다는 소리는, 여러분들 잘 안 녹는다, 감소한다는 뜻은 조금 녹는다, 증가 속도가 느리다는 뜻이지 마이너스로 간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1번, 2번, 6번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자정이라는 것은 유속이 빠르면 빠를수록 자정이 잘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제폭기 계수. 제폭기 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속이 빠르면 빠를수록 제폭기 계수는 커진다. 그만큼 제폭기 계수가 커진다는 소리는 물속에 어떤 물질이 많이 녹아있다는 뜻이겠죠? 산소가 많이 녹아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속도가 빠르다는 그런 개념이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하천의 정화 단계에 보시면 자정 단계에 따른 용존 산소량의 변화 곡선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 저하지대가 가장 첫 번째 단계, 지금 이 부분에 나타나는 게 저하지대입니다. 그리고 활발한 분해지대, 그리고 회복지대, 그리고 정수지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화가 되는 단계를 네 가지로 나타내는데, 이렇게 나타내요. 저하지대, 활발한 분해지대, 회복지대, 정수지대. 그래서 이 내용은 내용상으로 보면 위폴의 하천의 정화 단계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자, 따라서 위풀의 하천화 정화 단계를 살펴보시게 되면 우리가 저하지대를 다른 말로 분해지대라고 합니다. 자, 그럼 분해지대인데 이 분해지대 같은 경우에서는 작은 하천에서 주로 일어나요. 대하천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소하천에서 일어나고 주로 여러분들이 곰팡이에 의해서 이제 주로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자생이 일어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세균이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수가 증가를 하고 그리고 분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물속에 있는 용존산소가 줄어들어요. 반면에 분해 산물이 되는 CO2는 증가하죠. CO2라는 탄산가스가 CO2입니다. CO2라는 탄산가스는 호기성 분해를 하든지 또는 혐기성 분해를 하든지 어떤 분해를 해도 발생하는 물질이 됩니다. 자, 그리고 활발한 분해지대입니다. 활발한 분해지대 같은 경우에서는 분해를 가장 많이 하는 지대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수중에 DO가 거의 없어서 분해를 너무 많이 하니까 소모되는 산소가 포기되는 산소에 비해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수중에 산소가 없어서 박테리아 중에서 어떤 박테리아가 나타나느냐?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혐기성 박테리아가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혐기성 박테리아가 나타나서 우리가 분해를 한다는 것은 기체 방울이 발생하는 걸로 우리가 분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은 어떤 지대에 대한 설명이냐 이렇게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NH3N의 농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NH3N이 뭐냐 하면 암모니아성 질소예요. 그래서 암모니아성 질소는 H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냄새가 나거든요. H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는 혐기성일 때 발생하는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활발한 분해지대는 혐기성 박테리아니까 이 전체의 상태가 혐기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혐기성이 되니까 질소화합물 중에서 NH3N, 다시 말해서 암모니아성 질소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암모니아성 질소가 발생을 어떤 단계에서 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은 문제를 푸는 키포인트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회복지대입니다. 여기서 회복이라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회복이라는 것은 물이 깨끗하게 되는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산소가 많아지는 단계니까 호기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뭐가 나타나느냐면 조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박테리아가 나타나지 않으면 항상 펀지도 같이 나타나죠. 박테리아는 분해 시에만 나타나니까 활발한 분해지대에서만 박테리아가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물속에서 산소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아질산염이나 질산염이 발생하죠. 여기서 아질산염이라는 게 NO2 그리고 질산염이라는 게 NO3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질산염은 아질산이온, 질산염이라는 것은 질산이온을 뜻하고, 그래서 회복지대에서는 질소화합물이 아질산이온과 질산이온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반면에 정수지대는 깨끗하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DO라는 용존산소와 BOD라는 유기물이 오염 이전으로 회복을 했어요. 오염 이전으로 회복했다는 소리는 DO는 높고 BOD는 낮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호기성 세균이 증가하고 착색 조류가 증가를 하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정수지대에서는 질소화물 자체에서 어떤 어떤 질소화물이 나타나느냐면 NO3-가 증가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질소화합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게 되면 활발한 분해지대에서는 암모니아성 질소, 그리고 회복지대에서는 아질산성 질소와 질산성 질소, 그리고 정수지대 깨끗하게 된 완전히 정수가 다 끝난 상태에서는 NO3N이라는 질산이온이 나타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둬서 수험 준비를 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제6절 호수 및 해수의 특징입니다. 자, 호소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호수죠. 그리고 해수는 바닷물입니다. 자, 먼저 성청 및 전도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성청이라는 것은 청을 형성하는 걸 성청이라고 해요. 그리고 전도 현상이라는 것은 물이 뒤집어진다고 해서 턴오버 현상이라고 하는데, 성청 현상은 온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계절에서 성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경우에서는 성청 현상은 온도의 변화가 뚜렷하게 일어나는, 겨울과 여름에 성청 현상이 일어난다는, 성청 말 그대로 청이 형성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청 중에서 강한 성청이 일어난다는 소리는 여름, 약한 성청은 겨울에 주로 발생을 하고요. 자, 그리고 전도 현상이라는 것은 턴오버 현상이라고 해서 물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뒤집어지려고 하면 온도의 변화가 우리가 표면의 온도와
그리고 심수층의 온도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소리예요. 그럼 주로 봄과 가을에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성층현상은 겨울과 여름에, 전도현상은 봄과 가을에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예제 41번에 보면 추운 겨울의 호수가 표면부터 어는 현상 및 호수의 전도 현상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물의 특성은,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전도 현상 그리고 어는 문제. 그래서 전도 현상이라는 것은 물이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뒤집어진다는 것은 무거운 게 위에 있고 가벼운 게 아래쪽에 있으면 불안정하죠. 그래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를 나타내는 말이 뭐가 되는 거죠? 밀도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밀도에 의해서 여러분들 전도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물이 뒤집어진다든지 청이 형성된다는 것은 안정한 구조를 나타내느냐 아니면 불안정한 구조를 나타내느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물이 아래쪽에 있고 가벼운 물이 위쪽에 있으면 안정한 구조, 성층 현상을 나타내고, 반면에 가벼운 물이 아래쪽에, 무거운 물이 위쪽에 있으면 전도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42번 물에 보시면 물의 깊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수온 성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시 말해서 청을 나타내는데 가장 위에 있는 층이 표수층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있는 층이 수온 약층,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게 심수층이에요. 자, 따라서 변수층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수층이 없으니까 정답은 다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바닷물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해수는 바닷물이에요. 염분 외의 온도만 측정하면 해수의 비중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해수의 주요 성분 농도비는 항상 일정합니다. 항상 일정하죠. 예를 들어서 나트륨의 양이나 염소의 양이나 황산이온의 양들은 변함이 거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염분은 적도 해역에서는 높고 남북 양극 해역에서는 다소 낮은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해수의 마그네슘과 칼슘의 비는 3에서 4 정도로 담수보다 크다.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Mg가 마그네슘, CA가 칼슘이에요. 그래서 마그네슘과 칼슘의 비는 3에서 4 정도인데 담수보다 크다는 거죠. 그리고 해수는 수저항 중에서 97%, 그리고 담수는 3%를 차지하는데 97% 이상을 차지하는 사용 목적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의 pH는 8.2를 가지게 되는 거죠. 8.2를 가지게 되면 약알칼리성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해수는 강전해질, 전류가 잘 뛴다는 뜻입니다. 강전해질이고 염소의 농도는 19,000ppm 정도. 그리고 해수 내의 전체 질소 중에서 35% 정도는 암모니아성 질소, 유기질소의 형태. 그리고 중요한 화학적 성분 7가지는 이제 할리라는 사람이 7가지를 발견했다고 그래서 할리7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외우시면 지금 보시면 마그네슘과 칼슘의 비가 3에서 4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그네슘이 앞에 있고 칼슘이 뒤에 있어야 돼. 이 비가 3에서 4라는 거죠. 그래서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어떻게 외우느냐 하면 자, 이렇게 한번 외워볼까요? 열라화내슈 칼 맞아 죽는다. 자, 그래서 열라화내슈 칼 맞아 죽는다. 이렇게 우리가 외웠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열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염소이온입니다. 나는 나트륨이온, 그리고 화는 황산이온, 그리고 내는 마그네슘, 슈는 칼슘, 그리고 칼은 칼륨, 여기서 중은 중탄산염.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워놓으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10번 해수는 HCO3-, HCO3-가 중탄산염이에요. 그래서 중탄산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pH를 얼마를 나타내느냐? pH 8.2 정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43번 문제 보시면 해수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가번에 해수 내의 전체 질소 중에서 35% 정도는 암모니아성 질소, 유기질소 형태이다. 나머지 해수의 pH는 5.6 정도, 약산성. 자, 해수의 pH는 5.6이 아니죠. 자, 여러분들 5.6이 아니고 얼마가 되는 거죠? 8.2. 그리고 약산성이 아니라 약알칼리성이 되는 거죠. 다음에 해수의 주요 성분 농도비는 거의 일정하다.
해수의 마그네슘과 칼슘의 비는 담수에 비해서 큰 편이다. 따라서 나번이 정답. 그리고 44번 해수의 함유 성분 중에서 할리세번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할리세번이라고 했으니까 7개의 성분이죠. 자, 우리가 외워볼까요? 어떻게 외웠죠? 열라화내슈 칼 맞아 죽는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면 돼. 화가 여기 있네요. 황산이온. 슈가 칼슘 여기 있네요. 열라화내슈 칼 맞아 죽는다. 중탄산염 여기 있네, 그죠?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은 망간이죠. Mn2 플러스를 망간이라고 그러니까 망간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적조 발생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적조라는 것은 바닷물에서 일어나는 부영양화 현상이에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을 때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남해안이고 여름 장마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답을 찾아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해류의 정체는 우리나라 남해는 우리가 정체 해역이에요. 그래서 가두리 양식장이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염분의 농도의 감소. 자, 가장 중요한 문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염분의 농도인데 염분의 농도가 감소를 하는 건 왜 그러냐면 여름 장마철에 뭐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오죠. 그 비가 바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바다까지. 자, 그런데 우리가 조류가 물의 이동이 심한 동해안 같은 경우에서는 빨리 혼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거의 없어요. 염분의 농도 변화가 거의 없고. 근데 남해안 같은 경우에서는 조류가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육지에 있는 담수가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서 담수가 그대로 내려가게 되면 염분의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적조 생물이 성장하기가 훨씬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온의 성장. 미생물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성장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수온의 상승, 여름철이죠. 그리고 영양염료의 증가. 여러분들이 장마철에 비에서 이제 물이 너무 많이 오니까 담수가 그대로 바다까지 가잖아요. 그때 인과 질소를 같이 운반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름이니까 햇볕이 강하겠죠? 그리고 플랑크톤 농도의 증가. 이 플랑크톤이라는 게 조류를 뜻합니다. 우리가 그 적조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이 조류거든요. 그리고 하천 유입수의 오염도의 증가.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은 영양염료는 질소보다는 인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이 세 가지에서는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남해안 그리고 여름 장마철의 설명을 이제 우리가 드리면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예제 4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적조 현상의 촉진 현상이 아닌 것은 자, 여기서 적조 현상의 촉진 현상이라는 것은 적조 현상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이제 묻는 거죠. 해류의 정체, 염분 농도의 증가, 수온의 상승, 영양염료의 증가.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가하지만 염분의 농도는 어때야 되죠? 낮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 장마철에 주로 적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해양오염의 현상이다. 해양오염은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적조에 의해서 일어나는 해양오염, 그리고 부영양화, 그리고 온열배수. 온열배수라는 것은 온도가 높은 물이 유입되는 경우죠. 자, 예제 46번은 4번의 해양오염을 그대로 문제로 만들어 놓은 건데 다음 중에서 해양오염의 현상으로 거리가 먼 것은 가번의 적조, 나번의 부영양화, 다번에 용존산소 과포화, 온열배수 유입. 여기서 용존산소의 과포화라는 것은 용존산소가 어떻게 돼 있다는 소리예요? 많이 녹아 있다는 소리지. 그러면 용존산소가 많이 녹아 있다는 소리는 깨끗한 물인가요? 아니면 오염된 물인가요? 깨끗한 물이죠. 자, 따라서 해양에서 여기에서는 오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 현상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용존산소의 과포화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제7절 공정시험 기준입니다. 여기서 공정시험 기준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환경기능사를 공부를 하면서 공정시험, 다시 말해서 실험에 관계되는 내용을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온도는 표준 온도는 0도씨, 상온은 15에서 25도씨, 실온은 1에서 35도씨, 그리고 참고선 0에서 15도씨라고 해요. 이런 내용들은 지금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수는 60에서 70도씨, 열수는 100도씨, 냉수는 15도씨라고 하죠.
그리고 수욕상 또는 물중탕에서 가열한다는 것은 100도씨에서 가열함을 뜻합니다. 그러면서 이 온도에 관계되는 내용이라든지 지금 여기에 있는 정의들을 모르면 우리가 문제를 못 풀게 되죠. 그래서 암기를 좀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방울수라고 하면 우리가 실험을 하는 온도가 몇 도에서 실험을 주로 하느냐 하면 상온에서 실험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온이 여기서 몇 도를 상온이라고 했어요? 상온은 15에서 25도씨예요. 그래서 15에서 25도씨 중에서 몇 도를 기준한다는 뜻이냐? 20도. 그래서 상온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방울수라는 것은 드랍 시키는 것, 적화를 시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몇 방울을 떨어뜨리느냐? 20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몇 밀리리터가 되는 거? 1밀리리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방울수라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자, 그리고 항량이라는 말이 있어요. 항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1시간을 더 건조를 시킵니다. 1시간을 더 건조를 시켰을 때 매 그램당 전후무게 차가 얼마 이하? 0.3mg 이하를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공이라고 하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진공 또는 감압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가압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틀린 문구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15mHg 이하. 자, 그러면 미리 H2O 이하라든지 또는 미리 HG 이상이라든지 이런 문구들은 전부 다 틀렸어요. 그래서 오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간단하게 시험에서 출제를 해요. 출제를 하는데 우리가 기존에 잘 사용을 하지 않았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헷갈리게 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보면 약이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상이 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용기입니다. 용기. 자, 여러분들 용기 같은 경우에서는 네 가지로 용기를 나타낼 수 있는데, 자, 먼저 밀폐 용기입니다. 밀폐 용기. 자, 밀폐 용기는 이물 체크하시고, 기밀 용기는 여기 보시면 공기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먼저 밀폐 용기는 여러분들이 가정에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거. 그 다음에 기밀 용기는 공기.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밀봉 용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밀봉 용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미생물. 그리고 차광 용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빛의 투과를 막아주는 걸 뜻하겠죠. 그래서 뭐 내용은 간단하게 기억을 해 주셔도 됩니다. 예제 47번 문제 보시게 되면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상 온도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냉수는 4도씨 이하, 그리고 상온은 15에서 25도씨, 온수는 60에서 70도씨, 찬곳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0에서 15도씨. 그래서 냉수와 찬곳을 비교를 잘 하셔야 되는데 찬곳이라는 것은 범위가 있어요. 반면에 냉수라는 것은 범위가 없죠. 그리고 냉수라는 것은 몇 도씨를 냉수라고 그래요? 4도씨가 아니라 15도씨 이하를 냉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제 48번에 보면 공정시험 기준상 실온이라고 했어요. 실온. 그래서 표준 온도는 0도씨, 실온은 1에서 35도씨, 상온은 15에서 25도씨를 뜻하는 거죠. 따라서 실온이라는 것은 1에서 35도씨가 되니까 정답은 라번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공정시험 기준은 우리가 암기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암기를 하게 되면 또 상당히 문제가 쉽게 풀리는 곳이 이 부분이기도 해요. 49번에 보면 각 시험 항목의 제반시험 조작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어떤 온도에서 실시하는가? 가번에 상온, 실온, 표준온도, 항온. 그래서 따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실험을 하는 경우에서는 상온에서 우리가 하죠. 그럼 상온이라는 것은 15에서 25도씨를 상온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로 상온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제 50번에 보면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상 각 시험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온도 범위에서 시험하느냐고 그랬어요. 자,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게 되면 상온이라고 그랬죠. 그럼 상온은 몇 도씨에서 몇 도? 15에서 25도씨. 그래서 상온 상태에서 우리가 실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에서 진공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압이나 진공 같은 말입니다. 그죠? 자, 감압이나 여기 나와 있네요. 감압이나 진공은 같은 말이에요. 그럼 감압이나 진공은 어떤 범위를 나타내나요? 15mmHg 이하를 뜻하겠죠. 따라서 15mmHg 이하니까 정답은 가번이 정답. 그리고 52번 취급 또는 저장하는 동안에 이물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이물질. 그래서 이물이 들어가거나 또는 내용물이 손실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는 용기는 따라서 이물질을 차단하는 용기가 뭐냐 이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물질은 당연히 밀폐 용기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53번 문제 보시면 취급 또는 저장하는 동안에 기체 또는 미생물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내용물을 보호하는 용기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미생물이 있어요. 그럼 미생물은 밀봉 용기가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54번 취급 또는 저장하는 동안에 밖으로부터 공기 또는 다른 가스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내용물을 보호하는 용기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공기에 대해서 차단하는 따라서 기밀 용기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용기 자체를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정리를 제가 해드릴게요. 자, 용기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자, 용기는 첫 번째 밀폐 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밀 용기. 그리고 세 번째 밀봉 용기. 그리고 네 번째 차광 용기가 있어요. 자, 밀폐 용기는 이물입니다. 이물질. 그리고 기밀 용기는 공기. 그리고 밀봉 용기는 미생물. 그리고 차광 용기는 광선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밀폐 용기가 가장 많이 나와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자, 그러면 헷갈리는 거는 뭐가 헷갈리느냐? 두 개, 기밀 용기하고 밀봉 용기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밀봉 용기와 기밀 용기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구별을 짓는 거죠. 자, 따라서 공기의 기자와 기밀 용기의 기자를 연상을 시키면 돼요. 자, 그리고 미생물의 미자와 밀봉 용기의 미자를 연상을 시키고 차광 용기는 광선이니까 광원이죠. 이렇게 하면 용기를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구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수질 오염에 관계되는 내용을 계속해서 공부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수질 오염 중에서 방지 기술에 관계되는 내용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행복한 시간을 제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수업이 끝나면 바로 책을 덮지 마시고 조금만 쉬었다가 복습을 계속을 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공부를 해서 나중에 우리가 자격증을 꼭 딸 수 있도록 제가 항상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노력을 좀 해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한 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